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절마다 가난한 며느리라 무시받았지만 실은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내 끝에 찾아온 진실의 순간, 그리고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죠. 명절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저 한서유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시댁 대가족의 차례상을 혼자 준비하는 일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남편 민준의 집안은 대대로 이 지역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시골 출신의 화려한 경력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시누이 배다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최신 코트를 걸친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은 씨 오셨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그녀는 제 낡은 카디건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은 식탁 앞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언니 그런 옷 좀 그만 입어요. 우리 집 손님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제 대답은 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요즘 백화점에서 좋은 옷들 많이 나오던데. 좀 신경 써서 입으렴. 저는 네 어머님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옷 한 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들 앞에서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요. 제가 정리하다 나온 옷들인데 언니한테 딱일 것 같아서요. 새 옷 사지 말고 이거 입으세요. 검소하게 사는 게 언니한테 어울리잖아요. 상자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해진 소매, 늘어난 단추 구멍, 색이 바랜 천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쓰레기였을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욕의 시간들이 제가 오래 준비해온 어떤 결심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상자를 조용히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무시를 삼켜내는지,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상자를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견딤에도 이유가 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달력을 넘겼습니다. 계절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도 천천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설날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칼을 들어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똑똑똑. 리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 썬 당근의 두께는 정확히 2mm였습니다.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찍 도착한 친척들이 시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내 가게 진짜 잘 되나 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하다며. 시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지난달 매출이 1,000만 원 넘었어요.
이번 달엔 신상품 론칭도 준비 중이고요. 저는 대파를 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명품 가방 이야기, SNS 팔로워 수, 백화점 입점 계획. 한 친척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뭐 하세요?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대답 대신 버섯을 손질했습니다. 표고버섯의 기둥을 제거하는 각도는 정확했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세밀했습니다. 이 모든 동작에서 15년의 시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탕국의 국물은 맑았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잡채는 하나하나 재료가 살아 숨 쉬었습니다. 당면은 쫄깃했고 야채는 아삭했습니다. 간장의 짠맛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저는 노릇하게 부쳐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잡채 맛 정말 일품이네. 어디서 배웠어?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싸구려 재료로 대충 만든 건데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거라고요. 저는 물을 따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호텔 신라 조리부 수석 셰프. 15년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대통령 만찬 준비팀에 3번 선발됐으며 젊은 셰프 대상을 2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35세가 되던 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샘과 번아웃,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주방에서 쓰러진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음식이 뭔지 다시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을 떠나 충남의 작은 농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1년은 농부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플레이팅보다 땅에서 막 뽑아 올린 무의 아삭함이 더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2년째부터는 제철 식재료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농부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작은 플랫폼이었습니다. 농약을 최소화하고 제철에 거둔 농산물을 도시 식당과 가정에 공급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만났습니다. 협동조합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제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학벌과 직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숨었습니다. 제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농민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배추 수확 끝났어요. 다음 주 무 납품 가능해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대가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주는 가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동생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좀 철이 없는 거지. 나중엔 알아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견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겉모습을 바꾸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언젠가는 말이 아니라 삶 자체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처음 5농가로 시작한 네트워크는 이제 23농가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는 마을 회관에서 로컬 푸드마켓을 열었습니다. 동네 엄마들과 함께 제철 재료로 요리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 숙성시키는 법, 제철 나물 무치는 법. 할머니들에게 배운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수업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반찬은 마을 독거 어르신들께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22분의 어르신이 제가 만든 반찬을 받아가셨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했습니다. 농민들의 수확 일정, 납품 계약서, 배송 스케줄, 수익 정산 내역. 저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익의 30%는 농민에게, 40%는 운영비로, 나머지 30%는 마을 복지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의 사업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유행을 좇아 재고를 쌓았지만 트렌드가 바뀌면서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거래처 대금을 미지급하면서 신뢰도 잃었습니다. SNS 팔로워는 많았지만 실제 단골 고객은 적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유나 다은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내가 혹시 아는 사람 없니? 자금 좀 빌릴 데 없을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도와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민준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동생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돕고 싶어요. 민준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답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할게요. 이틀 뒤 저는 시누이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간판 아래 텅 빈 매장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재고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예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직원 월급이랑 거래처 대금이요. 이번 달 안에 못 주면 법적 문제가 생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함께 실행해 주세요. 시누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고정 비용이 너무 높고 재고 회전율이 낮고 마케팅 비용 대비 전환율이 형편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조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세요. 제가 단기 대출을 알선할게요. 둘째, 과한 재고는 지역 나눔 마켓과 연계해서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셋째, 매장 규모를 줄이고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세요.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체면이. 저는 끊었습니다. 체면과 생존 중 뭐가 먼저예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명품 가방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아요. 하지만 신뢰를 선택하세요.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체면은 타인의 시선이지만 신뢰는 당신 자신의 행동이에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묵묵히 그날부터 시누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도움은 심판이 아니라 동행이어야 했습니다. 겨울 끝자락 2월의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지역 농산물 박람회가 열리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예요. 시어머니는 바쁘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내일 갈게요. 궁금해서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2시쯤 오세요. 박람회 당일 마을 회관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23 농가의 부스가 늘어섰고 각자의 농산물을 자랑했습니다. 지역 식당 사장님들도 나와 시식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중앙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차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재료를 펼쳤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란 배추, 30년 농사 지은 김할머니의 들기름, 4년간 숙성시킨 된장, 그날 아침 뽑은 무. 모두가 이야기를 품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3년 전 이 마을에 정착해 제철 식재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화려한 요리가 아닙니다. 농부들의 손이 만든 재료가 얼마나 귀한지, 제철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배추를 써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칼질은 정확했고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모든 동작에서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객석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 손놀림 진짜 전문가 같은데. 어디서 배운 거야?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혹시 요식업 경력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 호텔 조리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주방입니다. 시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부스를 둘러볼 때 지역 신문사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윤 대표님, 지난달 농림부 우수협동조합 선정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 일이에요. 3년간 해온 일이요.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저는 부스 한쪽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가족의 기준이 명품 가방과 가격표였잖아요. 제 일의 가치를 그 기준으로 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과 일의 무게를 먼저 봐주길 기다렸어요.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잖아요.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땀 흘린 시간과 쌓아 올린 신뢰가 진짜 자산이에요.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람회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시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요.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진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직원 급여부터 정산하고 미지급 대금부터 변제하고 과한 재고를 지역 나눔과 연계해 비용을 줄이세요. 명품 가방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아요. 하지만 체면 대신 신뢰를 선택하세요. 화려함 대신 진실함을 택하세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요. 조급하지 말고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 자랑스러웠어.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숨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새싹이 돋았습니다. 시누이 배다은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대신 소박한 나무 팻말을 걸었습니다. 매장 규모는 10평으로 줄었지만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번 돈으로 산 에스프레소 머신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접는 후배에게 깨끗한 중고로 양도받았습니다. 덕분에 초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명품 로고 대신 조카가 그린 코스모스 그림이 걸렸습니다. 액자는 직접 만든 나무 틀이었습니다. 메뉴판도 달라졌습니다. 유행하는 음료 대신 제철 재료를 쓴 시즌 메뉴를 올렸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에는 밤, 겨울에는 유자. 모두 지역 농가에서 공급받은 재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 그녀의 가게에 농산물을 납품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습니다. 시누이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밀었습니다. 라떼 아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낡은 옷 상자 줬던 거, 명절 때마다 무시했던 거 다 기억나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은 씨, 사람은 실수보다 이유를 봐요. 지금 당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요. 앞을 보세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건넸던 그 상자였습니다.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기억나세요? 1년 전 당신이 제게 준 옷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더는 이런 상자에 기대지 맙시다. 남의 헌 것으로 채우는 삶 말고요. 우리 스스로 채워가요. 천천히, 진실하게요.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배워요.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요. 가게를 나설 때 밤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가난한 며느리라고 불렸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15년간 갈고 닦은 손끝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잊고 신뢰를 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트우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품위는 값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품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가. 그것이 진짜 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좋았어요. 한 사람이 조금 변하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견딤에는 이유가 있었다. 모욕을 참은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었다.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숨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살 것이다. 봄은 깊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의 농가는 30곳으로 늘었습니다. 신우이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 제가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제는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칼을 잡고 재료를 손질하는 그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잇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시간들. 하지만 저는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손끝의 기술이고 사람 사이의 신뢰이고 마음속의 평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서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때마다 무시당하고 낡은 옷 상자를 받으며 모욕을 견뎌야 했던 한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는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손끝에 새겨진 기술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품위는 값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가 진짜 품격을 만듭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손에 쥔 기술, 쌓아온 신뢰,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진짜 자산입니다. 셋째, 조급하게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진실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말보다 삶으로, 거칠애보다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몰라주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시선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